새벽의 환율 차트는 언제나 조용히 흔들린다. 숫자는 말이 없지만 그 미세한 진동은 세계의 긴장을 먼저 전한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고 자본은 속도를 높인다. 이때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으로 시작된다. 누군가는 아직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심해에서는 이미 연쇄 반응이 준비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은 단일 국가의 실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유동성이 마르고 위험 회피가 확산되며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될 때 위기는 국경을 지운다. CDS 프리미엄이 먼저 반응하고 채권 금리가 뒤따르며 주식과 부동산의 기대는 조정된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는 연결성이다. 글로벌 금융은 하나의 회로처럼 작동한다. 한 지점의 과열은 다른 지점의 냉각을 부른다. 미국의 긴축은 신흥국의 환율을 압박하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제조업의 비용 구조를 흔든다. 여기서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개방된 경제는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전달한다. 역사는 반복의 신호를 남겼다. 1997년의 외환 부족, 남미의 통화 불안, 남유럽의 부채 위기, 그리고 극단적 인플레이션의 사례들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한다. 외부 충격이 내부 취약성을 만났을 때 무엇이 먼저 무너지는가? 대답은 언제나 유동성과 신뢰였다. 이 신뢰의 균열은 숫자를 넘어 삶으로 새우며든다. 대출 금리는 가계의 숨을 조이고 환율은 장바구니의 무게를 바꾼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진다. 위기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월말의 통장 잔액으로 체감된다. 지금 우리는 질문의 초입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은 어떤 경로로 한국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그 도착은 이미 시작된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는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다. 흐름을 해부하고 신호를 읽으며 선택의 여지를 탐색한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듣는 쪽의 준비만이 다를 뿐이다. 위기는 언제나 징후를 남긴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이라는 데 있다. 기준금리의 작은 인상, 환율의 완만한 상승,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흔히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이 조정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금융 시스템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 자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돈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단기 자금 시장이다. 콜금리와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은 서로를 경계한다. 이때 유동성은 흐르지 않고 고인다. 안전한 곳에 머물려는 자본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위험 자산은 빠르게 외면받는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심리의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기 방어 반응에 가깝다. 환율은 그 다음 단계에서 움직인다. 달러 강세는 글로벌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외화부채의 부담을 키운다. 특히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기업과 금융기관일수록 이 변화는 치명적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량이 줄고 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유동성이 말라간다. 가격은 마지막에 움직이지만 그 전에 시장의 천은 이미 낮아진다. 과거의 위기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징후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이것이 일시적 변동인가? 아니면 구조적 불안의 시작인가? 위기는 늘 예고편을 제공한다. 다만 우리는 그 예고편을 본편으로 착각하지 않으려 애써왔을 뿐이다. 경제 충격은 폭발이 아니라 전달이다. 한 나라의 정책 변화가 다른 나라의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금융이 연결된 계약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금리는 그 출발점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자금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레버리지는 줄어든다. 이때 차입에 의존해 성장하던 부문부터 흔들린다.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재계산되고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은 즉각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환율은 충격을 증폭시키는 매개다. 자본 유출입은 기대와 속도의 문제다. 위험이 감지되면 자금은 가장 빠른 통로로 이동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작은 변동은 파생상품과 해지 포지션을 자극하며 변동성을 키운다.
이 과정에서 외화 유동성이 얇아지면 스왑 시장이 경직되고 실물 경제로의 자금 전달이 막힌다. CDS 프리미엄은 신뢰의 가격표다. 국가와 금융기관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이 비용은 상승한다. 문제는 CDS가 단지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프리미엄 상승은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고 차환 비용을 증가시킨다. 차환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는 솔벤시, 즉 지급불능의 공포로 바뀐다. 부동산은 가장 느리게 반응하지만 가장 깊게 흔들린다. 담보가치의 하락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줄이고 이는 다시 신용 경색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금리 환율 신용 자산 가격은 원형 고리를 이룬다. 위기의 작동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신뢰가 약해질수록 자금은 멈추고 멈춘 자금은 경제를 압박한다. 이 전달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보고 원인을 놓치게 된다. 글로벌 사례들은 위기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가졌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흔들렸다. 단기 외채 의존, 고정 환율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이 겹치자 외환 보유액은 급격히 소진됐다. 위기의 반가소에는 통화였지만 충격의 실체는 신뢰 붕괴였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된 통화 위기의 교과서다. 재정 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는 선택은 단기 안정을 제공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착시켰다. 환율 통제는 자본을 묶어두는 데 실패했고 외화 부족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위축시켰다. 결과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은 국민의 저축을 잠식했고 달러화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를 확대했다. 그리스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단일 통화 체제에서의 부채 위기는 환율 조정이라는 안전판을 제거했다. 재정 긴축은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실업률은 급등했다. CDS 프리미엄의 급등은 시장 접근 비용을 폭발적으로 키웠고 유럽의 금융 연쇄를 자극했다. 구조 개혁은 필요했지만 속도와 강도는 사회적 비용을 동반했다. 터키는 통화 신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금리 정책의 일관성 상실은 자본 유출을 촉발했고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렸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의 사례다. 유동성 남발과 가격 통제는 생산 기반을 붕괴시켰고 화폐는 교환 수단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형태가 달라도 신뢰 유동성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때 가속된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의 경로를 이해하는 기준점을 제공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이미 숫자 속에 스며들어 있다. 기준금리의 변화는 가계부채 구조를 먼저 자극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그대로 반영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 소비의 둔화는 자영업과 내수기업의 매출로 직결되고 이는 고용 안정성을 흔든다. 위기는 금융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늦게 보호받는 영역은 언제나 일상이다. 환율의 변동은 이중적인 압력을 만든다.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은 상승한다. 특히 제조업의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의 혜택보다 비용 부담이 먼저 나타난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환차손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연결고리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는 거래 절벽을 만들고 자산 가격의 경직성은 불안을 잠재운 채 누적시킨다. 담보 가치에 의존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부동산의 정체가 곧 신용의 둔화다. 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킨다.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는 외부의 시선을 반영한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외환 보유액은 완충장치로 작동하지만 글로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상대적 비교가 강화된다. 작은 변화도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수치보다 방향성과 속도다. 한국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연쇄 반응 속에서 영향권 밖에 서 있지는 않다. 이 미묘한 위치가 정책과 개인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의 경로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 환율과 자본 유출의 압력이 커지고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 선택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서 드러난다. 정책은 즉각적인 안정보다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유동성 공급은 첫 번째 방어선이다. 공개시장 조작,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시장의 공포를 완화한다. 그러나 과도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에 왜곡을 남긴다. 중앙은행은 충분하지만 제한적인 개입이라는 어려운 지점을 찾아야 한다. 신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 의도를 오해한다. 재정 정책은 속도와 타깃이 중요하다. 위기 국면에서의 확장 재정은 경기 하방을 완충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스의 사례가 보여주듯 재정 여력에 대한 의심은 시장 접근 비용을 급격히 높인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의 압력은 중장기 변수로 남아있다.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는 신뢰의 메시지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 스왑 라인의 확보, 시장과의 소통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인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은 그 빈틈을 확대 해석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를 관리 가능한 충격으로 만들 수도 연쇄 반응의 촉매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이후의 비용을 결정한다. 위기의 국면에서 개인의 전략은 거창한 예측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레버리지의 비용이 빠르게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고 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것은 수익을 늘리는 선택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다. 위기에서는 수익률보다 생존 가능성이 우선한다. 자산 배분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단일 자산에 대한 확신은 위기 국면에서 취약하다. 부동산, 주식, 현금성 자산의 균형은 개인의 소득 안정성과 부채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방패가 아니라 짐이 된다. 환율 변동은 소비와 투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비 패턴은 물가 충격을 증폭시킨다. 반대로 외화 자산에 대한 합리적 노출은 변동성의 완충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투기가 아니라 해지다.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변동에 대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 역시 전략의 일부다. 위기 국면에서는 비용 구조가 먼저 조정된다. 고정비를 낮추고 소득원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선택은 방어력을 높인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시장을 이기는 비법이 아니다.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위기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로 귀결된다. 위기의 끝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다. 숫자가 안정되는 순간에도 불안은 잔존하고 시장이 반등해도 삶의 회복은 지연된다. 그래서 마무리는 해답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남는다. 우리는 위기를 사건으로 소비할 것인가? 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전자는 공포를 키우고 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힌다. 글로벌 금융 불안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내부의 취약성을 통해 증폭된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은 경고등이다. 이 지표들이 동시에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론이 아니라 냉정한 우선순위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줄일 것인지, 무엇을 미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과 정책 모두에 요구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 1997년의 교훈은 외환과 신뢰의 중요성이었고 이후의 사례들은 정책 일관성과 사회적 비용의 균형을 보여줬다. 한국은 축적된 경험과 제도를 갖췄다. 그러나 준비가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완충 장치는 충격을 없애지 못한다. 다만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려는 것은 공포가 아니다. 흐름을 읽는 눈, 숫자 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태도다. 위기는 늘 연쇄 반응으로 온다. 끊을 수 있는 고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선택은 지금의 평온함이 아니라 다음의 변동성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질이 위기 이후의 시간을 결정한다.